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중에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3학년 학생이 6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얼굴 뼈가 부러졌고요. 두개골에 금이 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교사는 폭행이 일어난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계속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심각한 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게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20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3학년과 6학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왜 같은 수업을 들었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단축 수업 하잖아요. 네. 교차 수업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방과 후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정규 수업이 아니라 방과 후에 수업을 하는데 아마 학생들을 함께 모여서 수업을 했는데 수업 내용이 뭐냐면 배드민턴 예. 활동이었어요. 근데 배드민턴 활동하다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배드민턴 활동하기 전에 몸풀기로 방과 후 그 선생님 강사가 뭘 시켰냐면 피구를 시켰어요. 네. 근데 피구를 시키면서 공을 서로 가져가려고 뺏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6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을 무차별 폭행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뼈가 부러졌고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코피만 흘렸다고 해요. 근데 머리뼈가 부러진 거, 얼굴뼈가 부러진 거는 외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네. 이 선생님, 그러니까 그 방과 후 선생님, 강사 선생님이 그냥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코피가 나고 이런 상황이 처한 것을 선생님이 모르고 있다가 같은 방과 후 수업에 누가 있었냐면 이 A군의 누나가 있었어요. 네네. 그 누나가 동생이 다친 걸 발견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발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집에 와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구토를 하고 예. 다시 코피가 흐르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그리고 수술을 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그 사건 개요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방과 후 수업 중이어도 분명히 선생님은 그 근처에 계시잖아요. 근데 두개골이 깨지고 얼굴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했다면 선생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사건은 사실은 만약에 피해 학생의 부모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학교와 선생님에게도 같이 배상 요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정도 때려서 맞았고 피가 났으면 아이 입장에서 울었을 거고요. 예. 주변에 학생들이 봤을 거고 네네. 소란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 자리에 없었거나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더군다나 뒤늦게라도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치들이 있죠. 예. 일단 보호자에게 연락했어야 되고 인근의 어떤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건 이후에 어떤 피해를 확대하지 않게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선생님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이 선생님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어찌됐든 이런 학교폭력 문제거든요. 예.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작동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언론에 나오고 피해 학생이 이렇게 문제 삼기 전에 이미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들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라도 진행이 됐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학교 차원의 부실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성인들 사건이면은 전치 8주면은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중대한 피해인 거죠. 두개골에 금까지 났고요. 네네네. 이 지금 단순 폭행, 폭력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심각하게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고 한다면 살인 미수나 이런 것들 성인 간의 이야기가 날 수 있는데 네. 초등학생 문제니까 그냥 학교 폭력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의 수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1대1로 있었던 게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더군다나 안전한 학교 안에서 저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무방비 상태로 혼자 저렇게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 부모가 굉장히 처참한 신경일 것 같습니다. 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공 던지는 문제 아까지 피구 말씀하셨는데 공 던지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도 이 정도의 피해를 낳을 만한 폭력 행위가 과연 가능한가 저는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했는가? 방과 후 교사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고 별다른 징계 절차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방과 후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 교사가 아니고 예, 일시 계약직 교사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분 자체가 일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교직원이나 정규직 교사 같으면 교직원이 돼서 교직원에 관련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분은 일반인으로 그냥 민간인 신분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계약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약만 연장하다 보니까 이분을 학교 규정이나 교육청 규정으로 징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분 자체가 일반인으로
민간인으로 돼 있어서 방과후 강사 같은 경우는 징계를 못 한대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계약 해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분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 일 외에 다른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어쨌든 방과후 강사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학생도 선생님이라고 예, 예. 부르고 또 선생님에 준하는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어린아이들 돌봐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일반 선생님과 뭐가 다릅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직이나 정규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계없이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건데 그 책임을 지우는 데 있어서 징계도 만약에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징계도 다른 선생님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점은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즉 이런 제도나 규정이 촘촘하게 잘 준비가 안 돼서 선생님들의 책임을 묻는 일이 좀 무슨 뭐랄까요 허점이 있다고 하면 이 방과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책임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과후 선생님 모두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본인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적인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해당 교사는 방과후 교사였기 때문에 징계는 안 되고 계약 해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 해당 교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 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학교 내에서 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이런 처분을 내리더라도 본인 내 그 학폭위 같은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 없습니까?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를 이제 오늘 연다라고 하고 오늘부터 가해 학생은 출석 정지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건이 20일 날 발생했으니까 이미 며칠 지난 상황이죠. 조금 더 조치가 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아 있고요. 학교폭력은 어느 학교든 어디에서도 늘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벌어지고 나서 피해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 조치하느냐 그리고 가해 학생이 앞으로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잘 상담하고 지도하고 필요하다면 강력한 징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후속 조치가 좀 늦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6학년과 3학년이면은 아직은 조금 그래도 개선의 기회가 많은 학년이다 이렇게 보시고 부모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이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폭력기 수위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얼굴뼈가 부러질 정도로 굉장히 외력이 셌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학 처분이 될 겁니다. 초등학생은 자퇴 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사회봉사 명령이든 상담 명령이든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해 학생과 이 피해 학생이 누나가 같은 반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즉시 반을 분리하거나 즉시 피해자 가해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의료 지원을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물론 이제 경미한 내용은 잘 화제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현실이니까. 근데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또 촉법소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 이번 사례의 경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촉법소년법 관련해서는 여러 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성장의 어떤 그 크기랄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신체적으로 상당히 좀 성장을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이 촉법소년법 때문에 결국은 범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범죄를 더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아이들까지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거냐는 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촉법소년법의 나이를 조금 낮추는 부분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좀 더 책임을 묻는 부분들을 고민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만들어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충분히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의 기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법을 좀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요즘 14세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과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 대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슈 큐브에 이어서 사건 큐브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